이명희 장로님께서 우리의 노매드랜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명입니다. 이 제목으로 쓴 노매드랜드, 우리의 노매드랜드가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노매드랜드는 짐작하시다시피 영화 노매드랜드에서 따온 말이고요. 영어 노매드가 유목민, 우리는 노마드라고 발음을 하는 게 익숙하죠. 랜드는 땅, 그래서 유목민의 땅이라고 번역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영화를 차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썼고요. 그에 비춰서 우리를 생각해 보려고 우리의라고 붙었습니다. 그냥 노매드랜드를 하나의 명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은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으면서 영어로 기생충이 패러사이트라는 것을 우리 온 국민이 알게 됐죠.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인공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윤여정 배우 그리고 미나리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인들이 미나리라는 한국어를 알게 됐지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올해 아카데미는 영화 노매드랜드가 주인공이었죠.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까지 수상을 했으니까요. 이 미나리가 과거 이민자들의 뿌리 내리는 이야기라면 노매드랜드는 뿌리가 뽑힌 현재 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신 분들은 어쩌면 제 이야기에 그 장면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뭐 이렇게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보신 분들께는 너무 리뷰처럼 들릴까 걱정이긴 합니다만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로 온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저리 융자로 집을 마련했던 서민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답니다. 또 연쇄적인 경제 위기로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타에서 숙식을 하면서 떠도는 유랑민이 됩니다. 이들을 예전 유목민들처럼 떠도는 사람들이라고 유목민, 노매드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미국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살면서 취재해서 논픽션 책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르포 작가 제시카 브루더가 쓴 노마드랜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배우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보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던 클로이 자오 감독을 섭외했는데 이 감독이 제작자인 프랜시스 맥도먼드에게 당신이 주연을 맡아라 요청을 하면서 책에는 없는 펀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드라마화한 것이 바로 영화 노매드랜드입니다. 하지만 이 워낙 늑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큰 사건이 전개되는 것 없이 실제 생활을 턴턴히 그려내고 있어서 영화는 다큐멘터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 노매드들은 이 주인공 프랜시스 맥도먼드와 다른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진짜 노매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배우, 감독, 스태프들이 그들과 같이 밴에서 생활을 하면서 영화를 찍는 동안 진짜 노매드의 일상을 함께 살아서 이 사람들은 그저 저예산 독립영화, 독립 다큐멘터리쯤으로 생각을 하고 배우를 진짜 노매드로 착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영화의 배경으로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 노매드들을 고용하는 모습인데요. 아마존은 연말이 가까워지면 물건 배송이 엄청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이 밴을 갖고 움직이는 노매드들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싸게 해주고 3개월 정도 포장 배송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노매드들은 이런 대기업들의 임시 고용하는 곳에 가서 일하고 떠나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떠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노매드족은 없죠. 우리에게 차박이란 캠핑의 또 다른 즐거운 경험인데요. 이들에게 차박은 삶입니다. 차는 집의 다른 말이고요. 차량 하나에 의지해서 떠도는 이들의 모습이 그래서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던 정부가 있었고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린 터라
이 자본주의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는 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영끌, 비투, 아슬아슬하기만 하죠. 또 아마존의 모습도 택배 물량의 압박 속에 숨기는 택배 노동자들과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곧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줄거리로 들어갈 건데 사전 얘기가 너무 길었죠? 사실은 이 영화가 스토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뭐 자세히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영화는 죄송해요. 영화는 네바다 엠파이어라는 곳에 온 마을 사람들이 의지했던 석고보드 만드는 공장이 폐업을 하면서 마을 전체가 무너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해서 그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죽고 인사과에서 일하던 자신도 일자리를 잃고 결국은 자신에게 남은 건 낡은 벤 하나뿐인 펀이라는 여성이 노매드가 되어서 보내는 1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이 프랜시스 맥도먼드 펀입니다. 아마존이 고용하는 임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펀은 다른 노매드들을 알게 되는데요. 아마존 일이 끝나면 추위를 피해서 애리조나의 밥 웰스라는 사람이 노매드를 모으니까 거기로 가자는 제안을 들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만 단속과 추위를 피해서 결국 남쪽인 애리조나로 가서 노매드 무리에 합류합니다. 벤 차량들이 무리지어 있고 그 가운데 밥 웰스라는 사람이 이 노매드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마치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노매드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뭐 차량 고치는 방법도 배우고 갖고 있는 물건들 서로 바꿔 쓰기도 하고 정보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훌쩍 대단한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고 우르르 떠나가요, 다. 각자의 고독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선가 다시 만나서 떠나간 사람을 추억하기도 하고 속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영화는 정말 정적입니다. 그 흔한 빌런도 없어요. 약방의 감초 같은 웃기는 장면도 하나 없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노매드족이 만나서 컨트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들을 때에도 세상을 떠나간 사람을 기리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영화는 천천히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저 단단하게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이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떠올려 봤어요. 영화 속에는 몇몇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펀이 생필품을 사러 들른 매장에서 알고 지내던 모녀를 만나게 돼요. 그 딸이 펀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홈리스라면서요. 그러자 펀이 말해요. 바로. 아니, 나는 홈리스 아니고 하우스리스야. 둘은 다르다는 거 알지? 영화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또 계속 펀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살자. 좋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펀은 그때마다 거절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죽고 집도 잃고 혼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노매드가 되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나는 이 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하던 펀이지만 자존심에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던 것이 점차 그 도움을 거절하는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좀 더 주체적이 돼가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고 또 잘 살아갈 거야.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즈음에 그는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창고에 맡겨놓았던 짐을 미련 없이 다 정리하고 살았던 집에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서면 황량하게 보이는 광야가 펼쳐지는데요. 그 길 위로 저는 편안해 보이기까지 한 얼굴로 나섭니다. 이제 노매드의 삶은 그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죠. 살던 곳 어귀에서 머물면서 노숙하고 떠도는 홈리스가 아니라 집을 떠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이웃을 만나는 하우스리스를 택한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남들이 갖춰 놓은 틀 안에서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해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드넓게 펼쳐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노매드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집이란 미덕인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방황하다가 뭐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고 해피엔딩은 가족의 품, 사랑에 맺어짐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런 돌아간다는 건 방황을 끝내고 안정을 찾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 교인들은 또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 내가 가야 할 집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집이란 절대 미덕일까요? 왜 이 영화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 주지 않고 떠돌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영화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경제 난민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가? 비극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화 속 노매드들은 그 나름대로의 삶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전의 삶에 갇혀 있지 않고 주어진 상황의 틀을 깨고 길로 나선 사람들이고 그 길 위에서 정말 자기 자신과 만나고 화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또 함께합니다. 서로 노매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있어요. 분명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보여요.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다시 길 위로 나서야 하고 노매드라는 공동체도 뭐 결속력이 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떠도는 삶을 선택하고 그 나름의 최선의 모습을 찾아가는 건 정말 인정하고 존중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들을 동정하지 않게 돼요. 영화에서 또 실제로 노매드인 한 여성이 뻔하게 이런 말도 해요.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죠. 때로 노매드라고 불리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 저항하지 않는 것은 패배인가? 노매드의 삶이 어쩌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현실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불의의 저항하는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분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이름도 붙었고 대규모 해고에 부동산 급등에 뭐 대출 갚지 못해서 거리로 나앉은 그런 사람들 중에 분명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주목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영화는 그냥 조용히 물러난 사람들을 다뤄요. 조용히라는 부사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이들은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떠나련다 이걸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멋지게. 우리도 소위 인사이드가 되고 싶어서 수도권으로 모이고 한 곳에 모여 살려고 모이고 거기서 또 더 좋은 것, 학군 좋은 곳,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살려다 보니까 자꾸 층수는 올라가고 땅은 좁아지고 부동산 집값은 뛰고 그러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정책 탓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그러는 너는 서울에 안 살아? 네가 세상을 모른다. 너는 살만 아끼니까 그러는 거다. 이런 말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냥 살다 보니까 서울이고 뭐 연관된 게 다 여기 있어서 떠나지 못하고 그나마 새 맘들로 서울 끝자락에 자리하면서 부동산 오르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각각의 사정들이 있을 거고 그걸 모르면서 비난만 하면 안 되는데요. 적어도 그래, 너희는 그렇게 모여 살아. 나는 떠날게. 이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경제 피라미드에서 훌쩍 뛰어내려서 귀촌하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멋지잖아요. 실제로 영화의 원전이 된 노마드랜드라는 책은 사회적 현상이 된 노매드들이 왜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취재를 해서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로 되면서 사회 비판은 쏙 빠지고 개인의 성장담을 담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화가 그렇게 너무나 담담하게 천천히 이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노매드를 선택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어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가운데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강조해서 이야기하거나 목청 놓아 외치지 않고도 담담하게 그들을 도망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문제, 경제적 약자들의 아픔을 드러내는 문화적 힘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시위 문화에 익숙하기도 하고 사회 정의, 경제 정의가 실천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 주목하고 연대하는 것도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저항하셨던 분을 알고 있죠. 죽음으로써 이기신 분 예수님을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 우리는 노매드들을 대상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대상이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나와 같은 존재로 보고 또는 그 존재 자체로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대상화라고 할 때는 판단하는 주체인 나를 우위에 놓기가 쉽죠. 처음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이 노매드랜드라는 영화 제목만 보고 현대판 유목민, 떠돌이, 경제 난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루나 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몇몇 리뷰를 보고 다 아는 것처럼 또 느끼기도 했고요. 근데 직접 영화를 보니까 영화 속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펀이라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녀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노매드들의 삶의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융위기로 집을 잃고 길 위에 오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서 사람 많은 곳에는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다가 노매드를 돕는 것으로 극복한 지도자, 또 평생 일만 하다가 쫓겨나기 싫다고 선제적으로 먼저 집을 나선 사람도 있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기 싫다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난 방랑 할머니도 있어요. 동정의 대상,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하나하나의 인격체인 것이죠. 그들의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건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 도움에 혹여라도 나를 우위에 놓고 피해를 베푸는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노매드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안주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 아니면 자신을 찾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사람, 진실 규명을 위해서 떠도는 세월호 유가족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고난을 피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난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노매드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노매드들이 있죠. 아니 사실 이 노매드, 유목민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바라시는 대로 자신의 안온한 삶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생활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선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함께 떠돌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죠. 성경은 노매드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노매드를 꼽는다면 바로 예수님이죠. 어린 양을 안고 양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그림 우리 보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 그를 따르는 양의 무리인 우리,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길 위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던 그 예수님.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가볍게 무시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는 분이셨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노매드의 삶으로 초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자신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껍질을 부수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를 초대하십니다. 영화 노매드랜드에서 첫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모두 겨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펀의 1년 노매드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1년의 출발이 겨울,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던 것이죠. 이 펀은 밴 안에서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나지막하게 흥얼거리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인데 노매드로서의 길을 나서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가의 곡조를 흥얼흥얼거리는 게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펀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노매드로서의 출발은 그렇게 예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고요. 1년이 지나 다시 맞은 겨울에 펀은 해피 뉴 이어 머리띠를 하고 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미소 가득한 얼굴로 새해 맞이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노매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신의 둥지를 떠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노매드랜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떠올렸었는데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아브라함의 떠남이었어서 좀 반복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바꾸기보다는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다른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겨릿째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외투를 던져서 그에게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 드린 뒤에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감에도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때는 이 성경 이 본문의 앞쪽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선지자 박해가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물리친 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달픈 삶이죠. 그래서 이 본문 앞에 기술되어 있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마침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사는 꽤 부유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엘리야는 아닌 척 슬쩍 다가가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툭 던지죠. 이 겉옷이라는 게요.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거나 건네주는 게 되게 너를 내 후임으로 정했어. 또는 나의 권력을 너와 나눌게.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참 희한합니다. 오랜 도피 생활로 꾀죄죄했을 엘리야. 반면에 부유한 농장주 엘리사. 밭을 갈고 있어도 차림새가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제가 엘리사를 부유한 농장주라고 단언하냐 하면 12겨릿소라는 게 대단한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일꾼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엘리사는 꾀지지한 몰골에 엘리야가 겉옷을 툭 던졌을 뿐인데 달려가서 잠깐 부모님께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엘리야가 외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됐어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자신의 탄탄한 기반을 떠나 신선한 유랑 생활로 들어가 엘리야의 수발을 들게 되는 대략 이런 그림인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엘리사는 참 평범하게 살다가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어린아이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누구처럼
부모에게 이 아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거나 신비로운 장면 하나 없이 그냥 사람이 불러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물론 엘리야가 유명한 선지자이니까 그를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당시에 선지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던 그런 선지자의 삶은 편안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유랑의 삶이었을 겁니다.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밭 갈면서 그냥 머물렀다면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자신의 둥지를 벗어나는 결단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은 그냥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수종을 들었답니다. 예. 제자가 된다는 것과 수종 들었다는 건 느낌이 다르죠. 아마도 그 당시에 그것도 떠도는 선지자를 따라 나선 사람으로서는 제자로서 편안하게 배우는 사람보다는 아마 스승의 수발을 드는 쪽이 더 가까웠을 겁니다. 참 이해 안 되죠. 그럼에도 평범하지만 안전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쉽지 않은 도전의 부름에 응답을 했기에 엘리사는 선지자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부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보이는 사명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선택의 순간이 주님께서 노매드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으로 새로운 길로 떠나가는 노매드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화에서 노매드들의 캠프를 열어서 그들이 노매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밥 웰스라는 사람이 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그립고 집을 떠나오기 힘들었고 이런 힘든 얘기들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영원한 이별은 없으며 모두 다시 언젠가 길에서 만나게 된다. 우리에게도 너무 좋은 거, 버리지 못하는 게 있죠. 사람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 물건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는데요. 집착하지 않고 바라볼 때 오히려 버리기 힘들었던 마음, 우리의 추억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편안하게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내 이익에만 눈 벌게지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난민들과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운 평화를 꿈꾸며 노매드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새맘의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래서 이곳이 노매드랜드가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새맘이 정말 노매드랜드네요. 교회 건물도 없고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서 신앙의 여정에서 자유롭게 만나 함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가왔을 때 진심을 다해 서로를 대하고 위로하고 기꺼이 위로받고 또 자유롭게 헤어지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우리 새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우리 새맘 가운데 주님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을 끊고 새로운 길로 나설 때 우리 가는 이 길 위에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서 만난 우리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따로 또 같이 끝까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